계속해서 이제 행정행위 하자 중 가장 굵직한 주제인 96페이지 4번 위헌 결정의 효력이란 걸 보실 텐데요. 여기 좀 길게 좀 크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마땅한 여백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요. 좀 길게 하나 그려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글자 스타일을 생각하셔가지고 이 100페이지 밑에처럼 좀 여백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100페이지는 지금은 그림과는 무관한 페이지인지라 여러분이 좀 잘 그림을 그려두시길 바랄게요. 좀 길게 하나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쭉 선을 그어보고, 자, 요때 A 법에 기초해서 A 처분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갑을병정 네 사람한테 이런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갑을병정까지. 근데 갑이 A 처분을 받아보니까 A 처분의 근거법인 A 법이 위헌인 것 같은 거죠. 헌법에 위반되는 법에 기초해서 나에게 뭐 A 처분을 과세 처분이라고 해보면 세금을 때렸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침 오늘도 행정입법 즉 하자 있는 법규명령 파트를 앞에 22페이지에서 돌아갔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갑이 돼볼게요. A 처분 나에게 안 좋은 뭐 세금 내라는 A 처분이 있었다. 근데 나는 분명히 그 세법인 A법이 위헌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저 A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A 처분을 날려야 될까요? 또 구체적 규범 통제 재판의 전제 혹시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여기 1주차 내용이라 막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때 들었던 이그젬플 해볼게요. 자, 마약이 요즘 워낙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잖아요. 또 마약이죠. 근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뭐 대마초가 합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도 미국처럼 가자. 뭐 뉴욕은 지금 또 합법됐다라고 하죠. 뭐 등등등.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는 대마초가 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마약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자유권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한다. 그럼 마약법 위헌 결정을 받고 싶으면은 뭘 해라? 대마초를 펴야 된다. 왜요? 나는 대마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상 이런 개소지말 아무나 법이 위헌입니다 이런 거 못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였나요? 구체적 규범 통제. 구체적이란 말은 특정한 사건, 네 사건이 되어야만 그 법규범이 위헌인지 통제를 해주겠다. 그런 걸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불렀고 똑같은 말이 재판의 전제란 말이었죠. 무슨 말이었나요? 내가 대마초가 진짜 위헌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경찰서 앞에서 대마를 피고 바로 잡히면 돼요. 왜요? 그럼 바로 경찰이 검찰로 넘길 거고 검찰이 날 기소하겠죠. 판사님 유죄 때려주세요. 대마초 폈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렸고 이제는 개소지 말이 아니고 난 뭐죠? 내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판사님 나 무죄입니다. 왜? 마약법 위헌이니까. 그렇게밖에 주장을 못하는 식이 우리나라의 사법 구조라 그랬죠. 왜? 진짜 개소지만 아무나 헌재 가가지고 이거 위헌 결정해 주셔라고 재판을 걸 수 있게 해버리면은 재판관 꼴랑 9분 계시는데 지금도 너무 바쁜데 돌아가지를 않을 거라고 했었죠. 온갖 블랙 이상한 민원이들 다 있을 텐데.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완성하기 앞서서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자, 이그젬플 마약법이라고 해보고 자, 마약법을 내가 일단 법에 대해서 위헌이다라는 결정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누구밖에 못 내려주나요? 헌재밖에 못 내리죠. 대법원이 아니에요. 이건 아시겠지만. 그럼 내가 마약법 위헌 결정을 받고 싶으면은 형사 법원에서 내가 재판을 받게 되고 내가 피고인이 된 거죠. 마약을 대마초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 마약법이 위헌이니까. 그러면서 판사님한테 판사님 이거 위헌이니까 나 무죄 내려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법원 판사가 이거 위헌이다라고 알아서 판단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해요. 법률이 위헌인지는 오직 누구만 심판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밖에 못합니다. 그럼 여기 헌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헌재에다가 이 마약법이 위헌인지 재판 좀 해줘. 그래서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는 재판을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불러요. 이름 아주 심플하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겠다. 얘밖에 못해요. 얘도 못해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야 헌재 위헌법률 심판 좀 해줘 라고 법원에서 헌재에다가 재판을 걸어줘야 됩니다. 마약법 위헌법률 심판 좀 해달라. 그거를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불러요. 좀 해달라 그 말이죠. 그럼 내가 직접 헌재에 가지는 못하냐? 그것조차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진짜 아무나 다 갈까봐. 그럼 나는 판사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님 제발 제청 좀 해줘요. 헌재 좀 갔다 옵시다. 그럼 나는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좀 해줘라고 판사님 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구조로 우리나라의 위헌법률 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당사자가 내 재판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여기서 마약법은 나의 재판의 전제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약법 위헌 났다라고 해볼게요. 나 무죄 유죄. 무죄죠. 마약법 합헌 나면은 나 유죄죠.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바로 재판의 전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체적 규범 통제예요. 내 사건이 됐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내가 유무죄가 달라지게 되는데 난 개소지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얘를 그냥 갑이라고 하면은 갑은 먼저 내 재판이 열렸을 때 내가 그것이 진짜 위헌이라고 생각하면은 직접 헌재론 가지 못하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그래 해줄게라고 보내주면 이제 재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헌재에서 몇 년 있다가 결론 내리겠죠. 왜냐면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년이나 걸려요. 그럼 이거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이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이해가 쉽게 이제 형사법원으로 봤지만 이걸 이제 그럼 우리 사건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원고 갑이 되는 거고, 형사법원만 행정법원이 되는 거고, 요건 A법이 되겠고요.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A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겠죠.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예요. 왜? A 처분의 근거법인 A법이 위헌이니까. 요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갑이 A법에 기초한 A 처분을 받았는데 갑이 보기엔 A법이 분명히 위헌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라? A 처분 취소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죠. 왜? 곧장 헌재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니까. A 처분 판사님 A 처분 취소해 주세요. 왜? A 처분의 근거인 A법이 위헌입니다. 그럼 판사는 야 내가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제청 좀 해주세요라고 제청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판사가 보기에 자기도 위헌인 것 같으면은 헌재에 토스 시켜버리고 이제 그럼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헌재의 재판을 기다려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우리가 행정입법 때도 배우셨던 구체적 규범 통제의 구조예요. 다만 행정입법이었다면 헌재 안 보내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준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럼 가볼게요. 갑이 때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제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헌재에서 결론이 나겠죠. 여기서 헌재에서 진짜 위헌이었다. 위헌 결정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법률이 이렇게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그 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자 문제는 이 A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요때부터 위헌인 건지 법이 처음 만들어진 앞으로 빽해서 위헌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A법이 1950년에 만들어졌다고 해볼게요. 해방 직후 뭐 6.25 전쟁 직전에 만들어졌다. 아니 해방 직후 만들어졌다. 한 80년대 법이다. 근데 위헌 결정이 났고 어쨌든 잘못 만들어진 법이었으니까 그 법의 효력을 빽시켜서 1945년 당시부터 위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지난 80년 동안 A법을 기초로 이루어진 수많은 행정작용들은 모조리 어떻게 되죠? 싹 다 위법하게 되거든요. 오늘 쓴 표현인데 또 뭐가 너무 침해당하나요? 법적 안정성이 난리가 납니다. 80년치를 들어 엎어버려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감안해가지고 헌법재판소 법에서는 비록 법에 대한 위헌 결정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은 제정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된다. 위헌 결정한 그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장래효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왜, 뭐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하니까? 법적 안정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이걸 그럼 고지고대로 지금 이 상황에 적용시켜 볼게요. 위헌 결정이 장래효를 갖는다는 말은 A법은 언제부터 위헌이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때부터 위헌이에요. 그럼 이때까지는 합헌, 위헌, 합헌이죠. 그럼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A법은 합헌이에요. 그럼 A처분도 뭐예요? 적법하죠. 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신 내용,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지금 아니면 여러분이 일을 행했을, 즉 처분했을 그 당시, 처분 당시라 그랬죠. 여러분이 나중에 법이 바뀔 걸 어떻게 알고 미리 예측해서 처분을 해요. 여러분이 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분했을 당시예요. 결국 지금 여기쯤이라고 했을 때 A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처분을 했을 요 당시예요. 요 당시 시점에서 A 처분이 위법한지를 봐야 됩니다. 문제는 A법이 위헌 결정 받았지만 장래효밖에 없으니까 요 시점에서 A법은 그럼 합헌이잖아요. 그럼 A 처분도 어떻다? 적법하죠. 그럼 이 양반은 청구 기각이면 왜 이 짓거리 한 거죠, 지금? 앞으로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한 몸 불살라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A법을 적용해서 처분하지 마라, 딴 사람들한테는. 이라는 이상한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 소송 걸어요, 이런 미쳤다고. 자기 돈과 시간을 쓰면서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장래효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위헌적인 법에 따라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제를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외적으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앞으로 백시켜주는 소급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권리 구제 안 당한다고 소급표가 안 된다고 누가 소송을 걸어요? 미쳤다고 진짜. 말이 안 되죠.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표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뭐 합쳐서 1번이라고 해도 되고요. 원칙 장래효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표인데 그 소급표가 인정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굵직한 내용이에요.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 4가지가 있고 3+1이 있습니다. 그럼 그 3+1에서 먼저 3을 가볼게요.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경우.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말은 혹시 어려우실까봐 A법은 A 처분이 있었을 당시부터 위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위헌인 법이니까 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A 처분은 법에 근거 없이 행해졌네요.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되죠. 법에 근거 없이 처분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법적 법. 위법하죠. 그러니까 이기게 돼서 권리구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급표가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요 사건 바로 너는 진짜 구제 받아야죠. 헌재 위헌 결정 누가 이끌어냈는데 내가 가져온 거잖아요. 바로 그 사건. 위헌 결정을 가져온 바로 그 사건이죠. 법에선 이런 거를 당해 사건이라고 불러요. 당해라는 말이 이게 법률 용어라 그랬죠. 그냥 바로 그 벨이잖아요. 벨이 영어로. 바로 그 사건은 당연히 소급표가 미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A 처분은 갑을병정 4사람한테 있었잖아요. 을도 똑같은 처분을 받았고 을도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을도 재청을 했거나 또는 재청 신청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갑과 을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동네에서 모르는 법원에다가 재판받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했을 수도 얼마든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갑은 서울에서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걸었고 을은 부산 살아서 부산지방법원에 걸었는데 이렇게 거기 법원에서 보니까 위헌인 것 같아가지고 다 재청을 해줬다든지 또는 을은 재청 신청까지는 했는데 아직 재청은 안 해줬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똑같은 법에 대한 재청이 여러 개가 있었으면은 헌재에선 따로따로 다 해줘야 될까요? 한 방에 묶어서 해주면 제일 좋을까요? 묶어서 해야겠죠. 당연히 병합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시간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실무적인 다른 이유로 병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합해서 받게 됐으면 너도 당해 사건인데 아직 헌재에 그냥 걸려 있었을 수도 있어요. 헌재에서 착오로 그건 병합 못 시켰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너는 어쨌든 위헌 결정 못 가져왔으니까 너는 소급표가 안 미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억울하죠. 단순한 시간 차이 좀 있었을 뿐인데 너도 소급표가 미치게 되고 이런 걸 동종 사건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종류의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종류다. 그래서 동종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병이 나와야겠죠. 병은 어떤 경우였냐? 취소 소송까지만 걸었습니다. 근데 아직 위헌인지는 살짝 조심스러워가지고 재청 내지 재청 신청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도 자기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 걸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너도 본질적으로 네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했으니까 너도 소급표를 미쳐줄게. 이걸 병행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네가 바로 3+1의 1, 2, 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당해 동종 병행이란 말을 열심히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상하게 되게 안 외워지거든요. 특히 동종이랑 병행이 더럽게 헷갈려요. 자, 근데 저걸 전혀 공부하실 필요는 지금 상황에서는 1도 없고 솔직히 나중에도 크진 않은 게 여러분 얘네 3+1의 3은 결론이 똑같아요. 소급표가 미치게 됩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위헌 결정 나기 전에 뭐는 걸었다? 취소 소송은 걸었죠. 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액션은 취했잖아요. 이 공통점, 즉 결론, 위헌 결정 나기 전에 취소 소송만 걸면은 소급표가 미치게 돼요. 판례의 취지는 야, 너는 너의 침해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 너는 설령 법적 안정성 침해되더라도 권리 구제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라고 해서 소급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1, 2, 3는 그냥 다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정은 여기였다고 해볼게요. 요때 취소 소송 걸었다. 요때는 뭐 재청 같은 걸 할 이유가 없죠. 이미 위헌 결정 난 다음인데. 이미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요 양반은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왜 3+1인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뭐가 너무 크게 다르죠? 갑을병은 위헌 결정 나기 전에 미리 걸었고 즉 아직 결론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권리 구제를 위해 열심히 싸웠던 거고 얘는 결론 난 다음에 건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일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소급표가 미치냐 안 미치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케바케로 나누어지게 되고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지켜야 할 가치 때문에 소급표랑 장래요가 부딪히는 거죠?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와 너의 권리 구제라는 가치. 즉 공익이냐 사익이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익을 위해 장래요. 근데 공익만 추구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사익이 너무 침해당하니까 너는 사익을 위해 소급표. 그럼 너는 뭐니? 이익형량이에요. 이익형량의 개념이 뭐였죠? 저울질이었잖아요. 즉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면 어떤 거? 장래요. 권리구제가 더 필요하면 어떤 거? 소급표. 케바케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없어요. 물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어가지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급표 미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면 안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 안 미친다.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구제가 더 필요하면 미친다. 그래서 원칙 예외의 말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이익형량에 따라 결론을 합니다. 법적 안정성인지 권리구제인지. 자, 근데 요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수험생 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아니 잠깐만. 이때 소송 걸었으면은 장래효잖아. 근데 뭘 소급효지?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정말 현저하게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여러분 장래효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지금 아니면 처분시. 처분시죠. 정의 소송을 이때 걸었을지언정 처분이 이때 있었나요? 처분 저기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도 이때부터 위헌 결정이 나야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야만 이기는 거예요. 쟤도. 내가 재판을 건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언제? 처분시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지금 여기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거지. 각각의 재판 건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한지 판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소급표죠. 왜? 나에 대한 처분이 저때 있었으면은 A법이 저때부터 위헌이어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자,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소급표가 인정되는 1, 2, 3, 4.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반대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어쨌든 이 플러스 1까지 포함했을 때 얘도 적어도 취소 소송은 건 애들이에요. 자, 그럼 힘들게 그렸지만 한번 지워볼게요. 다 지워볼게요. 근데 이렇게 90일이 지났고 요때 취소 소송 걸었다. 소급표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90일이라는 숫자가 왜 들어가죠? 90일 지나고 취소 소송 걸면 어떻게 되니까? 카카되죠. 왜? 불가증력이 발생하잖아요. 오늘 배우셨잖아요. 그 말인즉 넌 어차피 취소 소송 걸 권리가 없어요. 넌 너의 권리 구제를 위해 열심히 싸우지 않았다죠. 소급표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따라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상 세 번째 쟁점이죠. 절대로 소급표는 미치지 않아요. 이 3 플러스 1을 뒤집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권리구제를 받으려면은 제소기간 지나기 전에 소송은 걸었어야 되고 그와 달리 제소기간 지난서에야 비로소 뭐 소송을 걸었든지 액션을 취했다.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상 절대로 소급표 미치지 않게 되고 그럼 너는 어떻게 된다? 그냥 지는 거예요. 각하. 어떤 경우에도 못 이기게 됩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 뭐 당해 사건이었다. 아까 갑으로 가볼게요. 90일이었고 여기가 갑이다. 자, 그럼 갑은 이제 이겨야 되죠. 판결은 뭐 이제 이때 나오겠죠. 위헌결정 이후에. 참고로 이 헌법재판소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걸어주면은 재판 스탑 시켜주거든요. 왜냐면 결론 나온 다음에야 뭘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판결이 나올 거예요. 갑은 무조건 이겨야 되죠. 이제 왜? A법이 위헌으로 날아간 이상 이거 효력이 없게 되고 이게 무효가 되고 그럼 무효인 법에 기초한 A처분도 당연히 위법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 복습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바로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둘 중에 뭐다? 무효다, 취소사다 조심하셔야 돼요. 중대 명백서를 항상 생각하세요. 요거는 요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언제? 처분 시. 여러분이 처분할 때 A법 위헌인지 알 수 있다 없다. 그 말인즉 이거 위헌인지 아무도 모른다. 헌재가 결정 내리게 주기 전까지. 그럼 중대 명백성 중에 뭐가 없어요? 절대. 명백성이 절대 없잖아요. 여러분, 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처분을 행할 당시 누가 봐도 저 처분하면 안 되는데 왜 하지? 이래야 명백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당시 이 A 처분할 때 저거 왜 하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왜? A법이 위헌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때 돼서야 비로소 A법 위헌이네. 물론 이 당시에 뭐 의심은 할 수 있겠죠. 살짝 위헌인지 수 있을 것 같은데 명백하다고 할 수는 아무도 없죠. 아무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는 헌재 재판관도 모르죠. 왜?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22페이지 판례 읽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하자 있는 법규 명령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그것도 원칙적으로 뭐에 불과하다?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왜? 이 법규 명령 무효인지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결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법원이 판결 내려주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실까요? 자, 벌써 4개 나왔죠. 단독 쟁점으로도 자주 나오는 굵직한 사례예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5번째는 어떤 걸 그릴 거냐면은 다시 이번에 갑을 지워버리고 불가증력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끝난 거죠. 소급표가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세금, 이제 이걸 과세 처분이라고 해볼게요. 세금 내라 라고 위헌인 법의 기초에서 과세 처분을 했었고 얘가 어떤 사람이 그냥 취소 소송만 걸었으면은 세금 안 내도 됐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해버려가지고 불가증력이 발생해버렸고 불가증력이 미쳤다는 말은 소급표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게 된 끝나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국세청은 어떻게 할까요? 세금 안 내고 있어. 근데 내기 싫죠. 어쨌든 안 내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안 내고 있으면 국세청은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징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야 빨리 세금 내라.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세금 계속 안 내면 이제 국세청이 실력 행사를 하죠. 뭐 할까요? 내 재산을 압류해버립니다.
압류까지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자동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압류해버렸다. 그럼 원래 압류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안 되면 1번 자동차를 가져가서 국세청 공무원이 쓴다. 2번 자동차를 경매로 팔아버린 다음 돈으로 바꿔서 세금에 충당한다. 당연히 후자죠. 경매로 팔아버려야 되죠. 근데 아직 경매하기 전에 위헌 결정이 났다라고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요 상황에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공매라고 하니까 그냥 법적인 용어로 쓸게요. 공적인 경매다 그래서 공매라고 하거든요. 공매할 수 있을까? 5번째 쟁점. 이것도 무진장 많이 나오는 쟁점이에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경우에 소급표는 미쳐요? 안 미쳐요? 뭐가 됐든. 안 미치죠. 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A 과세처분은 적법 위법. 적법 못 날려요. 소송도 못 걸고 있었던 거죠. 그니까 이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경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공매를 입후한다라고 해볼게요. 공매를 해버린다. 그럼 이 공매는 어느 법에 따른 과세처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A법에 따른 과세처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로 경매 들어가 버리는 거죠. 더 줄여볼까요? 이 공매는 어느 법을 위해서 하는 거다? A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시점에? A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그럼 소급표를 안 미치게 하는 이유가 A법이 괜찮은 법이니까 아니면 진짜 나쁜 법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소급표를 안 미치게 할 뿐이지 A법은 어쨌든 처음 만들어봤을 때부터 잘못 만들어진 위헌적인 법이에요. A법은 절대로 좋은 법이 아닙니다. 근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부득이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소급표를 안 미치게 했지만 그러면 결국에 그래도 이후헌 결정 이후에 내가 공매를 들어간다는 거는 A법을 실현시키는 결과가 돼버리고 A법을 언제 실현시키는 결과가 돼요? 위헌 결정 나기 전후 후에 실현시키는 결과가 되죠. 위헌 결정이 이미 났잖아요. 이 그림만 봐도 지금 이미 였을때부터는 쫙 다 위헌이에요. 장래요니까. 그럼 공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헌재가 위헌 결정이라고 했는데 왜 그 다음에 위헌 결정난 A법을 실현시켜요? 절대 안 되지. 따라서 설령 독촉 압류까지 뭐 다 나아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뜯어낼 수는 없다. 한마디로 되게 나이스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 안 걸고도 세금 안 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내고 버티면 뜯어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동그라미 5번 내용. 자, 오늘 왜 어려운 날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공정력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 하나, 위헌 결정력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 하나인데 여기 글자로만 보면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구난방식으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넘버링 매겨드린 순서대로 복습하실 때도 꼭 보셔야 되고 그 넘버링 매겨드린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교재 순서도 마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씩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4번의 양과로 1번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될 것인지 먼저 헌재법 규정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7조 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그 조항은 언제부터 효력 상실? 결정이 있는 날부터. 즉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무슨 효? 장래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죠?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나타났잖아요. 남을 위해서 재판 걸어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권리 구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바로 위에 나오죠. 권리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고 소급표가 인정되는 건 총 몇 개? 3 플러스 1. 그게 처음에 거기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위에 게 3, 밑에 게 하나죠. 당해동종 병행은 그냥 인정. 일반은 이익 형량에서 인정. 그럼 그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판례 읽어볼게요. 맨 밑에 헌재 판례.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아까 그림에선 갑이 되죠. 바로 그 사건. 위헌 결정 가져다 준 사건. 정리되실까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헌재 위헌 제청을 했거나 위헌 제청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사건. 동종 사건. 즉 헌재에 올라갔거나 헌재 좀 보내줘라고 어쨌든 뭔가 하고 있었다. 다음 3번 위헌 제청 신청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똑같은 말 취소 소송까지는 걸은 사건. 이런 걸 병행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얘네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소급표가 인정되는데 동그라미 4번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쉽게 읽을게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필요성은 현저한데 소급표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별로 없네. 권리 구제가 더 크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라? 그러면은 마지막 줄 소급표가 인정된다. 이렇게 1, 2, 3로 간다 그 말이죠. 같은 취지의 판례가 97페이지 맨 위에 있는 대법원 판례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다만 일반 사건의 말 뉘앙스만 좀 다를 뿐이지. 1, 2, 3는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두시길 바라고요. 포, 위헌 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즉 대법원의 말의 뉘앙스가 일반 사건에도 기본적으로 소급표가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급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반 사건은 소급표가 미친다, 안 미친다, 케바케다. 케바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다음 97페이지 바로 밑에 꼭지. 근데 여러분 소급표가 절대 안 미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미친다. 왜? 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게 바로 밑에 있는 판례죠.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을 경과해서 확정력이란 말이 불가증력과 같은 말이에요.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표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너무 늦었다. 그럼 다음 주제 양괄호 2번. 자, 소급표가 미친다는 이제 전제하에 그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취소다. 취소다. 왜? 뭐가 없으니까 중대 명백성 중에 명백성이 없다. 그래서 취소 사유라고 적혀 있죠. 그 화살표 쳐져 있는 하이라이트.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밑에 판례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재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도 명백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는 아니다. 근데 매우 예외적으로 헌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욕심상 넣어놨는데 극히 예외적인 거고 출제도 거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안 보셔도 됩니다. 괜히 더 헷갈리게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양괄호 3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이라고 적혀 있죠. 집행이라는 말이 바로 강제 집행. 똑같은 말 강제 징수. 세금 뜯어가는 거를 집행이라고 부르고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을 집행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밑에 사례 길게 적혀 있는 건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그 사례입니다. 지금 그려진 요거요. 불가증력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강제 징수 절차 스타트됐고 그 이후에 위헌 결정 나서 소급표가 안 미치게 됐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위헌 결정 이후에는 절대로 그 위헌 결정 난 법을 실현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이거 하나 말씀드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네가 강제 징수 나아갔다. 헌재 위헌 결정에 대놓고 개긴 거거든요. 무효다, 취소다. 무효죠. 헌재가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무효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밑에 있는 두 판례예요. 똑같은 판례니까요. 1번 판례 읽어볼게요.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 처분이더라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 확대하는 경우라면 허용할 수 없다. 말 더럽게 어려운데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위헌 결정 전에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이다. 과세 처분이다. 근데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 독촉, 압류, 경매 같은 후속 처분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문장 이해가 되실까요? 그 후속 처분일지라도 새로운 위헌적 법률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럼 여기 경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헌 결정 이후에 새로운 위헌적 사항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줄. 과세 즉 조세의 근거가 되었던 법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다. 여기로 집어넣으면 A법이 위헌 결정 났다 그 말이에요. 다음 그에 기초한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있었고 그 다음
과세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해서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말이니까. 불가쟁력이 생겼다. 소급효 안 미친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 결정이 없다. 뭔 말이냐? 강제 징수인 독촉 압류의 근거법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 결정 없음. 이거 자체는 원래 문제가 안 됨. 일지라도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죠. 위헌 결정 이후에 위헌 결정 이유가 제일 포인트예요. 그 과세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란 말이 강제징수랑 똑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강제징수에 착수하는 거 허용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어쨌든 위헌결정 이후에 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가 그런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반해서 강제징수했다? 취소다 무효다. 마지막 줄 무효다 라고 보고 있는 것까지가 바로 위헌결정의 효력이라는 엄청나게 굵직한 주제였습니다. 아마 지금 강의 들으신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좀 100% 온전히 내 거가 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복습을 하실 때 꼭 그림, 아까 꼭 그리셔야 된다라고 했죠. 이거 절대 말로만 보면 죽어도 이해 안 돼요. 그림을 활용해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 1, 2, 3, 4, 5 순서대로 책과 정확히 순서가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그림 복습하시면서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랄게요. 매우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고 난도도 높은 영역이라 반드시 클리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문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나 싶으실지도 모를 텐데 많이 보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한 번만 봐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가장 굵직했던 위헌 결정 파트를 마치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원래 하자의 치유가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관계로 조금 이르지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다시 치유부터 가도록 할게요.